최민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곽상원 전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위원장님 두 분 모시고 정치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저희가 2주 만에 뵙는데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만나야 한다. 예. 곽상원 변호사님께서는 저희 편의점 첫 출연이십니다. 저희가 처음 출연하신 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예, 어떤 뜨거운 연대 인사를 저희가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저 하얀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뜨거운 연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뜨거운 연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구독자가 무려 28만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1일 알바생으로 온 1시간 알바생으로 온 곽상원이라고 하고요. 곽상원이라는 사람은 세 아이의 아빠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까지 종로구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했고요. 예비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 사퇴했고 지금 현재는 종로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입니다. 4월 10일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예정입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제 거기 1일 알바생을 1일 알바생의 서비스를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름 합격? 예, 저희가 사실은 우상호 의원께 알바를 부탁드렸는데 내가 여기서 알바할 사람은 아니지 그래서 오알바라고 막 붙여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곽알바. 네,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화장품도 알바를 쓰고 왔습니다. 화장품 달바 아니에요? 달바였나요? 아니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셔가지고 이분은 정말 만나봐야 된다라고 저한테 강추하셨어요. 네. 최민희 의원님 왜 곽상원 변호사의 어떤 면을 그렇게 처음에는 약간 사심이 있었어요. 사심? 네, 네. 사심이 뭐냐면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의 광팬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전히 그 생전에나 지금은 더 심해졌는데 그런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지켜봤어요. 대통령의 사위로서. 그리고 진짜 힘든 자리더라고 그게. 근데 그런 얘기를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곽변이. 그리고 말도 잘 안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정치를 시작한다 그래서 일단 반가웠고 그래서 지켜봐 왔거든요. 네. 그런데 저분이 너무 언론 노출도 적고 그래서 저렇게 좋은 사람을 알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사심이 발동했었어요. 근데 계기는 이게 아니고 페북을 봤어요. 페북. 예. 그 페북에 곽상원의 시선 1, 2, 3을 쭉 쓰는데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어머 이런 일을 겪으면서 컸다는 거야. 직접 들으셔야 되는. 네. 그래서 제2의 이재명인데. 제2의 이재명의 네. 성장 과정이. 성장 과정. 네, 거의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그런데 이 역경을 딛고 서울대에 가고 또 사시를 붙고 사시 공부하면서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진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지금은. 그 얘기 좀 듣겠습니다. 어떤 아니 도대체 어떤 사연을 올리셨길래 이렇게 최민희 의원님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출간을 했습니다. 책의 곽상원의 시선. 책의 제목은 곽상원의 시선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고요. 책 사실 집필한 것은 사실 좀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7년 전부터. 네. 괜찮아요? 예? 요거. 예. 예. 이러한 내용의 이러한 표지를 가진 책입니다. 책 집필은 한 7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보면 책을 금방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참 문장을 하나하나 쓰는 게 참 어렵고 그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이 자신의 과거 시간을 다시 반추하고 되돌아보고 그걸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삶을 어디까지 밝혀낼 것인가,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수위를 결정하는 게 참 어려웠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뭐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인생도 있지만 상처가 많은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처가 많은 인생도 이렇게 뭐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가 그 고생이 많은 주름이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는 것이지만 주름이 생길 당시는 참
고통스러운 그렇죠.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의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계속 틈날 때마다 조금씩 썼고 그 최종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어서 마지막까지도 이거 출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올해 나오는데 최소한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에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정리된 형태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김동훈 선생님. 김동훈 선생님. 예, 김동훈 선생님에 대한 추억부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은사가 이 세상에 있구나 아직도. 그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김동훈 선생님께서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고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사실 그냥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썩 행복하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학창 시절 내내 행복한 시절 별로 없었습니다만 특히나 더 별로 안 좋을 때였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었고 그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굉장히 예쁘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크게 책에 나온 1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니까 그 선생님께서 방송반 선생님이었는데 방송반 선생님께서 저한테 연락하려는 목적으로 학교 방송을 이용해서 3학년 12반 곽상원 잠깐 방송실로 내려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내려갔죠. 내려갔더니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분께서 장학금을 좀 주라고 하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상원이 너한테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달부터 주겠다. 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처음으로 그때가 3월쯤이었어요. 3월쯤에 3만 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는 달까지 매달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이죠. 졸업하기 전 선생님께 제가 그래도 저한테 그렇게 학자금을 대주신 분께 인사를 한번 드리러 가야겠습니다라고 여쭤봤더니 어느 분이시냐고 여쭤봤더니 선생님께서 그분은 나다 그냥 난데 내가 직접 말하기가 좀 그래서 이제 다른 독지가로 말을 했다. 그런 얘기. 지금도 뭉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몇 년이죠?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만난 것은 그 대한민국 올림픽이 개최되던 88년이었고 제 용돈이래 학자금을 받은 것은 89년이었고요. 근데 이번에 이 책을 출간한다고 그 작은 출판 기념 사인회를 했는데 거기도 오셨어요. 그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셨고 선생님 그 사모님께서 그 사위분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때 장례를 치르고 그 후로 제가 참 잘 못 챙겨 들어가지고 지금도 마음이 참 안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참 저를 보시겠다고 오셔가지고 제가 참 아주 갑자기 저도 고등학교 때 은사 막 생각이 났는데 울컥한 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정치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기존 정치인들이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신뢰를 하는 편은 아닌데 저희 그 작가가 엄청 높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위면 내가 누구의 사위거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치권에는. 근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하는 분이다. 제가 거기 제가 2003년 2월 8일에 제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요. 사실 모든 남성들이 결혼을 하면 다른 집 사위가 되는 것은 맞지요. 맞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연히 제 아내의 아버지가 그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것 뿐이죠. 하여튼 그랬었고 그리고 그것은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특별히 말할 게 없는 건데 자꾸 그 얘기를 사람들이 물어봐서 오히려 좀 묘구스러운 이제 종로에서 출마를 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의원님 이제 종로가 지금 뜨겁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종로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이종걸 전 의원 이분 안양에서 5선 하신 네. 의원입니다. 하여튼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치열한 상황이고 그리고 원래 그 국회 사무총장 했던 저희 누구죠? 저기 이광재 강원지사 출신도 도전했다가 뭐 양보를 했다고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로 누가 해야 됩니까? 어떻게 경선이 되는 건가요? 일단 경선에서 이기면 됩니다. 이긴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저는 이런 문제의식은 있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지역을 갈고 닦은 지역위원장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지역위원장들의 평가가 괜찮을 때, 그럴 때 사실 그 자체가 그냥 그분의 노력의 결과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종로같이 뜨거운 곳은 혹은 이제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로 생각하고 종로로 가기도 하고 네. 뭐 정치 재개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 룰에 따라 경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룰에 따라 경선이 원칙이다 말씀 주셨는데 왜 종로에서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처음에는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에 출마를 2019년에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첫 출마지가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입니다. 네. 그 지역은 참 아름다운 곳이죠. 면적은 서울특별시의 5배 좀 되는 곳이고요. 네. 그때는 제가 그 선거를 치르기 불과 2달도 남겨놓지 않고 내려간 지역이어가지고 네. 실제 시간적으로나 굉장히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좀 기간이라도 좀 충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저희 민주당에서 좀 너무나 늦게 거의 가장 늦게 네. 좀 결정한 편이라서 그렇게 당선을 못했습니다. 그때 근데 참 크게 좀 얻은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선거 운동을 하는 방식을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다 4년 전이니까 많이 잊혀졌는데 그때 놀랍게도 소위 검색량, 인터넷상 검색량으로 1위 한 후보가 누구냐. 곽상원 후보였어요? 그때 2위 한 후보가 이낙연 후보였거든요. 근데 2위가 곽상원. 예, 2위가 이낙연 후보였는데 1위가 곽상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시고 그 이후에 당대표가 되시고 대통령 후보가 안 되시면서 이제 국회의원 사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역위원장, 종로구 지역위원장을 2022년 7월에 사퇴를 하십니다. 그때 제가 그로부터 1년 전부터 종로구에 법률사무소를 열어두었고, 그래서 제가 지역위원장 공모를 해서 지역위원장을 그때 이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지역위원장 맡을 때만 해도 사실 종로구의 민주당이 굉장히 좀 어려운 때였습니다. 왜 어려웠냐면은 민주당만을 놓고 보게 되면 시점을 2년 전으로 놓고 보면은 대통령도 민주당이었고 국회의원도 민주당이었고 구청장도 민주당이었고 구의회 의장도 민주당이었는데 불과 그러니까 1, 2년 사이에 대통령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국민의힘, 구청장도 국민의힘, 모두 다 국민의힘 출신들이 석권을 한 상태였고 그 지지율도 실제로 국민의힘보다 10% 미만으로 떨어질 당시였습니다. 그게 이제 이낙연 대표의 사퇴하고 맞물린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난해 한 7, 8월부터 이제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검색량 2위 이낙연 후보 때문에 검색량 1위 곽상원 후보가 종로를 갈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검색량 1위 후보였는데도 낙선했다는 얘기죠. 그게 참 놀라운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검색량 1위가 돼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선거제도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 결단을 해야 된다. 이제 당장 내일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 입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요거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연동형인가요? 권역별 비례. 권역별 비례대표입니다. 권역별 비례. 그러면 요 정신을 따서 가는 겁니까? 어떻게 결정하게 될까요? 그 결정은 아마도 저는 의원들 간의 최종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 대표에게 자꾸만 결정하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가 연동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이게 팽팽하게 나눠 있거든요.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한 번 더 토론을 통해서 합의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합의 절차. 근데 이거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하여 위성 정당뿐만 아니라 소위 정당의 난립으로 비례 정당의 난립으로 언론이 실패했다고 규정한 게 4년 전이거든요. 이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위성 정당 건설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도 언론이 비판을 안 하고 아무도 비판을 안 하는 이 상황은 이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탄희 의원을 되게 존중하고 유능한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딘가에 공천돼서 다시 국회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연동형이냐 권역별이나 이건 사실 국회의원 뽑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은 그닥 관심이 없으세요. 아주 고관여층만 정치 고관여층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 이거가 신념화된 무엇으로 그렇게 좋은 정치인의 거취가 결정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룰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룰은 여야 협상, 여야 합의가 필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던 게 이제 지역주의 타파여서 권역별 비례를 오래전부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연합정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정치 다양성,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같이 들어가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민의를 반영하는 이런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모토가 있는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사회 입장에서 한번. 제가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참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연락이 안 돼. 전화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근데 하여튼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고 다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거죠. 그 국민의 정치 개혁의 열망이 선거 제도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정치 참여할 수 있는 장벽이 없어지고 그러한 장벽이 가능하면 낮춰진 상태에서 보다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참여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 그런 것은 당연한 정책 방향입니다. 그 방향으로만 결정되면 됩니다. 만약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참여하기 어렵거나 그런 제도가 설정이 되면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죠. 일단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일단 선거제를 정하는 의원님들이 적절히 합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소수 정당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시민사회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떤 논의의 결과를 내놓을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추미애 전 장관이 SNS를 통해서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기 전에 곽상원 변호사가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니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조언을 했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스토리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왜 이런 판단을 그 시절에 했었던 겁니까? 제가 감히 조언을 하진 못했고요.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강요를 임명받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으로부터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지위는 없었기 때문에 조언 못했습니다만 제 의견은 제가 분명히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달될 수 있는 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쓴 표현이 실제로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이유와 그렇게 판단을 한 이유는 사실은 저한테는 분명한데 많은 분들이 다만 모르고 계셨던 것이고요. 저는 어떤 대목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이거 참 말로 하면 굉장히 긴데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실제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이명박 검찰의 수사를 받으셨고 네. 그 과정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때 그 그 노무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가 진행이 되었었고 네. 저도 그 가족이기 때문에 네. 제 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됐던 것이죠. 네. 제 아내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됐었고요. 네. 그것이 2009년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9년 상황에도 아마 윤석열 검사가 실무진으로 투입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2009년에 저 자녀를 쉽게 돌아가셨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도 있었고 2012년으로 돌아가 보면 네. 2012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고 2012년 1월 하순, 2월 초부터 이제 네. 개시가 됩니다. 개시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제 아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다시 예. 다시 수사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9년 전 사건을 연이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사건의 내용을 제가 뭐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참 불필요한데요. 예. 일단 그 저에 대한 그 국정원 사찰 기록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저는 그냥 일반 개인인데 네. 공개된 자료만을 놓고 보게 되면 국정원 사찰 기록에 가장 많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찰이 이루어진 사람도 저고요. 네. 근데 그 사찰 내용 중에 20건 이상이 되는 사찰 자료에 그 수사 내용과 관련한 사찰 문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사찰 문건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이름은 다 지워놨어요.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 땡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 여러 문건을 합쳐 보게 되면 윤석열 검사로 추정이 되는 네. 사람이 국정원 요원과 대화를 하고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수사 방향을 얘기를 하고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국정원 사찰 문건. 국정원 사찰 문건에 제 책의 일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윤석열 검사라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 단서로 볼 때 추정되는. 네, 거기 제가 100%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그 지난 거기 대통령 선거 때도 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그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변인으로서 네. 몇 차례 논평을 내기도 했었는데 네. 많은 대변인들이 고발을 당했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고발을 당한 적이 없어요. 네. 고발을 안 해요. 고발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문건에서 확인한 바 그 추정되는 인물이 추정되는 검찰총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문제 있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일단 그 문건 내에서 적시된 것이 거기 국정원 문건의 내용만 보게 되면 그때 윤석열 검사가 그 한국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미국에 가서 불법 수사를 하고 있으니 처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자신의 수사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자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 그냥 경험적으로 이렇습니다. 수사를 받아본 사람은 그 수사의 목적과 수사의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그냥 거칠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그 칼에 찔려본 사람은 칼을 실수로 누가 찔렀는지 아니면 죽이려고 찔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사권이 만약에 마치 칼을 베는 것이라 하면은 그런 느낌은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드리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우연한 기회에 패싸움에 말려들어서 한바탕 싸운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 때린 일진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맞아 보니까 이 일진은 주먹으로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짱돌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그냥 패싸움에 말려들었기 때문에 한 번은 맞았는데 그래서 그 후에 그냥 기회가 없어서 다시 싸울 수도 없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그 일진이 전학을 오는 거예요. 전학을 왔는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그 일진을 그 선도부장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선도부장으로 임명하는 걸 넘어서 학교에
그 규율 담당하는 선생님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음에 우리 네. 학교에서 맞아본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전학 온 것까지야 제가 뭐 네. 말릴 수는 없겠지만 그 짱돌로 찍는 사람을 네. 학교 규율부장으로 네.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태도입니다. 네. 근데 왜 교장 선생님인 문재인 대통령은 선도부장으로 임명을 했을까요? 제가 교장 선생님 문재인 대통령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예, 추정하신 이유는 혹시 아니 근데 그 누가 보더라도 지금 그 이제 노정현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게 사실 어찌 보자면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통해서도 뭐 재현되고 있다 이런 걸 좀 직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공권력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쪽 공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그 자신의 권한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바라보면 네. 그 사람이 공적 의식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적 의식이라는 것이 사람의 네. 세계관이 잘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공적 의식도 사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냐면 그 공적 권한에 맞는 시각을 가지고 네. 그 공적 권한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행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각이 잘못되면 시각을 잘못 형성한 사람이 네. 그런 권한을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그 권한을 자신의 목적으로 해봤던 사람이 더 큰 출세를 하게 되면 네. 앞으로 그 권한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네. 모든 공적 지위에 계신 분들의 권한 행사를 보면은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윤석열 검사는 그 이후에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네. 특수부 검사로서 모든 그 직위를 다 갖추었고 네. 그 이후에는 특검도 임명이 되었고 사실은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쓴 글이었는데 네. 윤석열 검사가 특검 임명되면서 국민적 인기가 참 많을 때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니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도 좀 각별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면 각별한 건가요? 근데 제가 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앵커님 답변. 네. 당시에 국민 70% 이상이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국민도 속고 문재인 대통령도 속았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속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네. 그 다른 이유 때문에 속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속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건지 다른 속을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네,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럼 국회 들어가시면 좀 취재해 주세요. 근데 지금 저 답변하는 걸 보면 한 발 더 들어가서 사과하잖아요. 예. 저는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져야 될 게 그런 한 발 더 들어가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는 거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네. 어쩌면 의정활동의 핵심이 저거일 수 있어요. 주는 자료만 보고 거기에 머무르면 네. 더 못 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자료를 보고 더 나갈 때 추가 자료를 받는 거예요. 예. 하여튼 뭐 지금 보면은 거의 그 함께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아니 저는 그냥 서 있다 이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그 많은 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참 답답하다. 네. 그리고 최근 지난주에 그 사실 제가 갤럽 조사를 인용을 많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트렌드를 볼 수 있고 다소 보수적인 표집이 많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에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판단하기에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갤럽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하는 건데요. 이 갤럽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지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60대 이상, 6070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TK 나머지는 거의 그냥 끝난 상황이에요. 그 전 세대가 고르게 6070을 제외한 전 세대가 고르게 부정평가를 하고 있고 40대 같은 경우는 80%가 넘는 수준이 부정평가를 하고 있으면 이게 심판할 결심은 끝낸 거거든요. 심판할 결심은 끝냈는데 그러면 민주당이나 진보당을 자처하는
진보 정당임을 이제 그 주장하는 뭐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데서 확실하게 여론 우위를 점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또 지금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선은 이제 정권 심판 분위기가 높다. 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정권 심판이 표로 이어지고 안 이어지고는 또 다른 문제고 여기엔 너무나 많은 변수가 개입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위기잖아요. 대통령의 위기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리스크,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아니죠. 김건희 스캔들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여사의 위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렸고 그리고 이거를 헤어나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언론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런 선거 시기에 전략 전술이 심판론을 얼마나 잠재울 것인가 이게 중요한 한 포인트이듯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에게 끊임없이 가해진 검찰발 리스크가 얼마나 걷어지고 총선에 이재명 대표가 적극 뛰어들 수 있느냐 요 여부에 따라서 판세가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심판론 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겪은 칼침 테러라든지 정치 테러, 암살 미수 이것도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다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슬이 선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잖아요. 요게 이제 선거단위, 민주당의 총선기획단, 공천관리위원회 역할인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내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얼마나 그 구슬을 깨게 하는 구심점이 될까. 그렇죠. 요거만 남은 거고 이건 순전히 이재명 대표의 역량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요 부분은. 근데 중요한 거 지지율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냉정하게 봤을 때 대선에서 진 정당이 이 정도 지지율을 유지한 경우 없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2년에 이제 후보했다 지시고 그때 민주당 지지율 보면 지금처럼 높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 여일한 그러니까 그 평범한 범주에 있는 그 정부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역대 어떤 보수 정부에 비해서도 지금 역대급인 거잖아요. 그동안 이런 정부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평가가 정부 초반부터 이렇게 높은데 그런데 왜 민주당 지지율이 이거밖에 안 나와? 이거밖에가 아니에요. 그 리얼미터 지지율로 45%예요. 상당히 높은 거죠. 높은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더 높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가로막는 게 저는 정치검찰의 타겟 수사가 아직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중도 일부에게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지금 이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윤석열 부정평가가 60%인데 왜 민주당은 50%를 넘어야지 안 돼. 50%가 넘을 때가 있죠. 특별한 순간 있었어요. 몇 번. 근데 그게 지속되지 않아요. 그거는 야당이 갖는 한계예요. 왜냐하면 여당은 대통령 평가가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시스템을 움직이는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를 금방 야당으로 넘어오는 일은 아주 결정적 시기 외엔 사실은 우리가 구경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김건희 리스크라기보다는 김건희 게이트다. 왜냐하면 지금 뭐 양평도로부터 시작해서 한두 가지 이슈가 아니라 명품백, 뭐 사과 문제가 아니라 수사해야 되는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등 해서 그리고 그 영상에서만 드러나는 것도 보면 이제 주어가 본인이고 양국관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원 인사 개입 논란까지도 지금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서 앞서 이제 이성윤 그 검사장 말씀하신 대로 종합특검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인데 선거는 운동권 심판론을 계속 한동훈 위원장이 띄우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저는 안 먹힐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하냐면 그거는 운동권 심판론이 먹히는 계층부터 결집시키겠다는 의도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운동권 심판론 플러스 예를 들면 그 대규모 국책 사업들을 막 던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요게 남았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다 무용지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국책사업 던지면 뭐합니까? 정부가 실천할 능력이 없는데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네. 판단은 유능하지 못함. 제가 표현을 아주 순화시키는 거예요. 네. 유능하지 못하다는 판단은 이미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로써 유능해지겠냐. 네. 요거를 정치권을 왔다 갔다 하고 언론은 왔다 갔다 하는데 지역에 다녀보시면 네. 이제 저는 지역을 오래 다녔잖아요. 10년 이상. 네. 예, 이렇게 남양주를 다니는데 예전과는 달리 보수적인 분들도 그 윤석열 대통령을 오거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보수적인 분들이 하는 거 왜 싸워 이거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네. 요새는 대통령과 그 국힘 대표가 싸우던데요. 예. 그럼 할 말을 안 하시는 그런 분위기고 예. 진짜 선거는 저는 다른 데서 결판 날 거라고 봐요. 어디 민생? 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네. 어려움을 모른다.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월급을 꼬박꼬박 받기 때문에 네. 당장에 제가 자영업자들 만나보면 자영업자 평균이 어떤 자영업자가 얘기하는데 월 150, 160이다. 부부가 같이 해서. 네.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그러고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는 민생이다. 네. 예,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문제는 민생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다녀보면 다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막 그런데 실제로 정치 고관여층 혹은 이제 국회나 이쪽으로 특히 이제 언론이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뭐 흐름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 민주당이 말리면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라는 분석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심판할 건 심판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가장 고민이 지금 말씀하신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당에서는 계속 정치 테러 대책이 무슨 뭐 관권 선거 대책이 만들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생 대책을 계속 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의 1호, 2호, 3호 내놓은 게 네. 예, 그 간병인 건강보험 적용 네. 예, 그다음에 뭐 온 동네 돌봄 시스템 구축, 네. 그다음에 청년 패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민생 공약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출산 대책은 네. 뭐 우리가 보기엔 다 미흡하죠. 엄마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래도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께 더 소구력이 있었다고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네. 민생 부분에 나는 대책을 내놓을 거야. 왜냐하면 이분이 특화된 게 기본소득, 기본사회 시리즈잖아요. 네. 그게 사실 민생 대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쫓고 있어요. 민주당이. 네. 근데 저는 결국은 정권 심판으로 총선 즈음엔 수렴될 거라고 보는 쪽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제 정권 심판론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우세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선거 구도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능함 같은 거를 보여주는데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저 곽상원 변호사님 생각도 궁금한데 저는 요것까지 답변 드리면 예. 대통령이 이재명 같아요. 전 언론을 보면. 예. 예. 왜냐하면 그 야당은요 오죽하면 오포짓 파티가 야당이에요. 그거는 여당을 반대하면서 자기 입지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언론이 야당의 유능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정권 교체가 윤석열 후보와 국힘의 유능함으로 됐네? 아니잖아요. 무조건 정권 심판, 부동산 심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그 언론이 쓰는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실은 그 유능함을 따지려면 여당에게 되는 잣대고 네. 야당은 얼마나 선명하게 유능하지 못함을 폭로하느냐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 유능하지 못함에 대한 폭로는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진짜 걱정하는 건 네. 국민들은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네. 저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자영업자예요. 네. 제 아들이. 예. 그래서 얼굴이 시커매지는 걸 매일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슴 속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잘 알아서 저는 네. 정권 심판과 민생 선거가 될 거라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요 민생까지 정권 심판
얹혀질 것이다.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어서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을 얼마나 유능하게 정확하게 타겟화해서 선거 시기에 말하느냐. 입이니까요. 결국 선거는 여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유능함은 그때 평가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 예정한 상태인데요. 그 지금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로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포인트에 방점을 찍고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으면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선거에 도움이 되려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선거가 지금 눈앞에 와 있으니까요. 특히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고유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최민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야당 대표가 국정의 권한은 없지요. 국정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야당의 지위에서 지금 국정에 나아갈 방향과 지금 현재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하실 거로 봅니다. 근데 어떤 방향으로 가면 되느냐. 지금 그 최민희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그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방역 정책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게 돼 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거기 정권이 그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국민의힘 그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한 국민의힘 여당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지금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더욱더 독촉해야 되고 더욱더 항쟁해야 됩니다. 더욱더 항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항쟁해야 됩니다. 항쟁해야 된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막 윤석열 한동훈 둘이 쟁투하는 모습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선거는 윤석열 간판이 아니라 한동훈 간판으로 바꿔서 일종의 착시 효과 같은 거를 만들어서 물론 이제 그래도 국민들은 속지 않을 거다. 어차피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이제 이렇게 민주당 분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현상은 아예 없을까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아무리 나서서 뭐 이렇게 그림을 바꾸려고 한다 하더라도 한동훈 선거는 되지 않을 거다. 한동훈 선거가 될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예요. 차별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확실히 있어요. 김건희 특검, 제2 내가 통과시킬 거야. 안 그러면 대통령이 먼저 조치를 취하세요. 이런 정도의 스탠스로 가야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이제 그 장면 이상하다고 생각한 장면이 김건희 여사 사과 얘기하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던가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 다 보고 계세요 국민들이. 그래서 그 차별화가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돼요. 어떻게 반영되냐면 정당 지지율이 올랐다 떨어졌어요. 왜냐? 이거는 그런 페이크로 정당 지지율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에 대한 지지율은 올라. 이거는 그 개인을 평가했다기보다는 보수 쪽의 지지자들이 희망을 실을 미래 인물을 만났다. 이런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은 어떤 트릭을 쓰냐면 계속해서 대권 후보 경쟁을 시켜요. 이재명 우리 대표랑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을 43대 41인가? 수치 정확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둘이 지금 대권 후보 지지도를 물어요. 이게 트릭이에요, 트릭. 지금이 무슨 대선인가요? 총선이죠. 재밌는 것은 갤럽에서 그동안 하지 않던 여당 대표 직무평가, 야당 대표 직무평가를 하면서 한동훈은 50몇인데 뭐 이재명은 30몇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비교를 하죠. 근데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 악마화가 워낙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재명 대표 본인은 타격이 별로 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전 이재명 대표 보면 신기하다니까요.
저는 이제 요새 며칠 져가지고 막 그 언론이랑 뭐 흔드는데 네. 그것만 해도 속으로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 기분 나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1년 8개월을 온 가족이 당하는데 게다가 칼침 테러면 저는 그냥 다 그만두고 은퇴할 것 같아요. 저가 은퇴한다. 무서워서라도. 왜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도 네. 있으니까. 네. 근데 정말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이거 한 단계 확 달라진 것 같아요.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네. 내면이. 그러니까 네. 좀 달라진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야권 그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그 특검과 관련해서 총선 후 특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중앙일보인가요? 어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어요. 제가 오늘 확인한 바로는 오보입니다. 오보다. 네. 제가 확인했어요 오늘. 네. 오늘 우리 정치 테러 대책이 있어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한 거 오보입니다. 근데 그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진짜 그 말한 분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제 총선을 했어요. 이게 총선 의석수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이 뭐냐면 총선이 끝났어요. 그러면 낙천자들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거기에 현역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말하자면 꼬장을 부릴 거다 이 얘기더라고 핵심이. 그리고 민주당은 여전히 의석을 160석 갖고 있고 뭐 다 합치면 여전히 과거가 180석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낙천한 분들이 20명이 오면 오히려 이게 통과가 쉽지 않냐. 그래서 총선 뒤로 미룬다. 그런데 중요한 거 총선에서 민주당이 의석수에서 밀리거나 국힘이 이기면 이게 다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계산이다. 그래서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내일 모레 2월 1일 국회 열어가지고 본회의에서 쌍특검 중대재해처리법 처리해야 된다. 그거야 뭐 너무나 정략적이죠. 뭐 정략적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윤재욱 그 정략적이셔야죠. 그런데 그거 민주당이 받겠습니까? 그거는 빨리 공천하기 전에 제의해서 그냥 그 통과 안 되게 하겠다 이 의도를 그냥 얘기한 거죠. 그럼 민주당이 그걸 받으면 그 민주당이 버텨내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도 정략을 써야 되잖아요. 전략을 써야죠. 전략을 써야 되는데 언제 통과시키는 게 그럼 가장 좋은 거라고 보세요? 계산으로 보면 그 민주당 공천이 덜 진행되고 국민의힘 공천이 많이 진행돼서 낙천자가 막 발생했을 때 혹은 그 조짐이 보일 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사실 이태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국무회의 의결됐다는 보도를 보고 제가 들어왔거든요. 이게 이태원 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태원 특검법까지 같이 제의하면 좋겠어요. 아예 묶어서 하죠, 뭐 그죠? 이태원 특검법,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대장동 세 개 한꺼번에 하시죠, 뭐. 새 특검으로 그냥 새 특검 한꺼번에 처리해 버리자라는 생각이십니다. 네, 좋죠. 근데 참 답답한 게요. 국회가 정말 국민들의 삶을 살피고 이래야 되는데 그 막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 싸우죠. 또 국회에서 민생 정말 이태원 특검법 같은 것까지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정치 권력이 특히 대통령 권력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가 사실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뉴스들을 봤는데 전 세계에서 사람이 보행 중에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집단적으로 사망한 사례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얼마나 많은 유족들이 있으며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연들이 많고 원인이 많은데 그 원인조차 모르게 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취하 자세입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정말 그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정부가 계속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냥 웬만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냥 넘길 텐데 이런 부분까지 이런 태도로 임하면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정치 현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현주 전 의원 복당 문제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만 네.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총선을 위하여 반윤연대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기준인 것 같아요. 아, 이재명 대표가 예. 국민연대가 기준이다. 네, 저는 그래서 예. 저 개인적으로 제가 좀 결벽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어떤. 예, 그래서 저 개인 생각은 있지만 대표의 뜻을 존중합니다. 그럼 곧 입당 기자회견 합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이현주 의원하고 방송을 하도 많이 해서 네. 아니 서로 상대방으로 방송하셨죠. 그랬었죠.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현주 의원님과 저가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제가 방송에서 잘리게 됐어요. 예.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예. 최근에 김부선 씨가 최민희 전 의원님을 저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예. 본인을 마녀 사냥할 때 하는 것 같다. 뭐 제가 다 옮기긴 좀 어려운 네. 정도의 수준의 네. 글이어서 다 옮길 수는 없고 음. 공천 받으려고 저런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그 김부선 씨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 누구나 언론 자유가 있고 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내지는 후보 모욕죄만 피하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관한 문제는 말하고 싶지 않고 네. 예, 언론에 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용하게 예, 다 제소했습니다. 다 제소하셨어요? 네, 어제 했습니다. 하루 만에 예. 다 찾아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언론은 삭제하겠다고 중재 취소해 주겠다고 연락 온 언론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았고 예. 그 내용이 사실 기사화될 가치가 있는지도 토론이 필요한 건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무려 21개인가 25개 언론사가 받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다 언론 중재 신청했습니다. 예. 빠르고 정확하게 언론 네. 중재 신청을 하셨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당무 개입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 관건 선거 관련해서 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가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과 약간 차이는 있죠. 박근혜 대통령은 누군가 사람을 찍어서 한 거니까 그렇죠. 이거 완전히 공천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 경우는 일반 짜서 그건 아니니까 아직은.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보내서 네. 실제로 그만두라고 했다면 그 자체가 당무 개입. 근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육성으로 직접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동훈 위원장을 사퇴하라 예. 그렇게 의견을 전달했죠. 예.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예. 근데 정무적으로 이제 그 개혁신당의 김용남 의원 같은 분은 선거 전략으로 그게 좋은 수냐 민주당이 이를테면 이분들은 한 커플인데 이 두 분을 디커플링 시켜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을 편드는 것처럼 만드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냐라는 비판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김용남 전 의원님 생각이세요. 네. 그래서 저하고 약간 입장차가 있다고 제가 뉴스공장에서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 유불리는 그 유불리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지 지금 이 시점에 그냥 김용남 의원 의견이 그런 걸로 네, 그런 정도로 판단할 수 있죠. 이건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막 그냥 생각 없이 듣고 있었는데 질문이 막 당황하셨어요. 얼굴 빨개지셨어요. 예. 저는 그 윤석열 지금 정부 하에서 그 국민의힘 여당이지 않습니까? 예. 여당 대표가 벌써 몇 번째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5번째입니다. 그때마다 실질적으로 그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한동훈뿐만 아니라 문제 삼으려면 다 삼아야죠. 다 삼아야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유들을 민주당이 할 일은 하나씩
기록해야 되고 네. 그것을 추후에 문제 삼을 거리를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곽 변호사님께는 제가 네.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요? 네, 없습니까? 4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저를 꼭 종로구 후보로 만들어주시고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제가 4년 전에 그 인터넷 검색량 1위였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또 1위로 만들어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참 사람이 자천하는 것처럼 스스로 그 자신을 천거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지만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1시간 알바를 한 공로를 쳐주셔서 1시간 알바비로 꼭 거기 관심 가져주시고 거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알바 어려우셨죠? 쉬우셨습니까? 알바는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했는데요. 할 때마다 어려워요. 할 때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다양한 기회로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